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어제 YTN 라디오에서는 송년회가 있었습니다. 좀처럼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웠던 라디오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맛있는 음식도 먹고 술잔도 기울이면서 2019년을 정리하고 2020년을 준비했습니다. 올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 이야기를 하는 송년회 자리에서조차 이야기도 많이 나누지 못하고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헤어진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정부가 2020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성장률부터 고용, 물가, 경상수지까지 경제 분야 각각 정말 허투루 해서는 안 되는 큰 그림을 내놨는데요. 그 큰 그림 부디 잘 그려서 송년회 때 시끌벅적한 분위기만 남고 인사도 못 나눈 아쉬움처럼 구호와 목표만 남는 경제정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9년 12월 19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렸듯이 오늘 정부가 2020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도 경제 전반을 어떤 기조로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는 큰 그림을 제시한 건데요. 낙관한 부분도 있고 좀 보수적으로 접근한 부분도 있고요.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경제에 큰 발표가 있을 때마다 모시는 생생경제 경제선생님입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명예교수 나오셨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작년에 교수님 2019 경제정책 방향 이거 할 때 당시 김상조 정책실장과 우리 신세돈 교수님이 시원하게 한판 붙으셔서 신년 초부터 검색어에 엄청 많이 오르셨었잖아요. 근데 1년이 이렇게 흘렀어요. 그렇죠. 와. 작년에 금년 성장률을 정부는 2.6, 2.7 사이라고 봤는데 네네, 맞아요. 지금 2%가 나오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상조 우리 정책실장하고 붙은 내용이 스마트 공장 몇 개냐 그거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 김상조 위원장께서는 정책실장은 그냥 막 봐라 우리가 2019년 정책 운영 방향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그때 비판한 게 보기나 보셨소? 이제 그랬는데 네. 금년에 보니까 스마트 공장이 작년과 똑같이 3만 개더라고요. 한 개도 안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네. 아,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정책 내놓고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렇죠. 좀 보고 확인해라. 그렇죠. 그 이야기를 정말 자주 하시는데 그렇죠.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도 일단 지나간 것은 지나간 그렇죠. 것대로 일단 두고요. 2020 경제정책 방향, 정부가 어떤 방향을 잡았는지 신세돈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정부가 2.4% 전망했어요. 작년에 2.6%였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일단 항상 정부, 기재부가 발표하는 성장률은 나와 있는 성장률의 상단, 최상단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정부는 항상 경제를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시작하는 거죠. 네. 근데 최근에 한국은행이 2.3으로 전망을 했어요. 내년 성장률을. 그게 아마 우리 기재부가 고민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사실은 2.4로 정하긴 했지만 2.5로 할까 2.6으로 하자니 작년에 2.6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2.6을 못하고 네. 2.5로 하자니까 조금 높은 것 같고 그렇다고 한국은행하고 같이 2.3으로 하니까 또 한국은행하고 너무 차별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4로 정했는데 2.4가 사실은 정부로서는 많이 양보해서 2.4로 적은 것이고 네. 내년 경제가 2.4가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따져봐야 되죠. 아니, 그런데 정부가 내놓는 성장률은 그래도 그냥 기대감만을 반영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그렇죠. 현실 가능성도 담고 될 만한 수치를 내놔야 되는 거 정부가 이제 아니에요? 각종 여러 가지 정책을 투입을 하고 재정 투자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을 하지만 사실은 그 뜻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민간 경제연구원들은 다 2% 나오기 힘들지 않겠는가 지금 어렵게 보고 있는데 정부는 2.4로 일단
내년에 네.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의지를 표명했죠. 또 경제는 심리기도 하니까 정부에서 또 너무 낮게 잡으면 위축될 수도 있으니까 2.4 정도로 잡았다는 걸 좀 우리가 받아들이고요. 그렇다면 이게 가능하겠느냐예요. 교수님 제가 내년에 확인할 거예요. 그럼요. 자신만만. 네, 그럼요. 교수님 어떻게 2.4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려울 거예요. 어렵다. 2.3도 어려울 거예요. 2.3도 어려울 거다. 2.0에서 2.1인데 그것도 내년에 수출이 좀 잘 가주고 또 특별한 어떤 어려운 사건들이 터지지 않아야 그것도 2.0, 2.1이지 만약에 극단적으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사이가 틀어져서 상당히 긴장 관계가 조성이 되면 네. 그것도 모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북미 관계도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미중 간의 관계도 어떻게 갈지 모르겠고 트럼프 자체가 지금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던데요. 뭐 그러죠. 오늘 아침에 그런 보니까요. 관점에서 네. 보면 그리고 이제 유럽 경제가 조금 가라앉고 있고 미국 내부에서도 소비는 좋은데 투자나 생산이 안 좋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주변에 별로 그리고 중국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내년이 올해보다 조금 더 어려울 거다고 보고 있는데 아이고. 어쨌든 정부는 열심히 해서 금년보다는 좀 더 나아지는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금년보다 나아지는 쪽으로 가겠다는 의지와 방향은 당연히 맞는 건데 지금 IMF와 같은 해외 경제 기관들도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2.1에서 2.2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 교수님 같은 전문가들도 올해 내년이 더 힘들 거다. 너무 낙관적이지 않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 정부가 알고 있어요. 정부가 계속 틀렸고 틀려도 한쪽 방향으로 틀렸어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도 정부가 우리보다도 정보도 많고 그런데 그 왜 틀리냐 하면 사실대로 말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기재부가 경제가 2.0이라고 전망을 해버리면 우리 민간 부분에는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폐암 사기에 걸리신 아버지가 내일 모레 세상을 떠나더라도 자녀들한테는 괜찮다. 나 끄떡 없다라고 말하는 심리랑 비슷하다. 저는 그래서 2.4가 정부가 조금 어렵다고 우리가 다 알아도 그걸 가지고 왜 그렇게 틀리게 그렇게 지적할 하냐. 필요는 우리 없다. 그렇게는 없고 어쨌든 정부든 우리 민간 부분이든 협력해서 경제가 어렵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요. 2.4 가지고 저는 뭐 틀렸니 맞니 이것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얼마만큼 실현성이 있는가 그렇죠. 현실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내놓은 그 내용을 좀 살펴보죠. 고용 한번 살펴볼게요. 정부가 내년에 취업자 증감 예상을 25만 명으로 봤습니다. 15세에서 64세 고용률 증가폭은 67.1%로 전망했고요. 네. 이 고용 전망은 어떻게 보셨어요? 금년에는 60세 이상 그 고령층에 말하자면 그 일자리가 많이 증가했거든요. 한때는 뭐 40만 이상 증가했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다가 더 25만을 추가를 하려고 하면 60대 쪽에서 한 70만 정도가 일자리가 만들어줘야 이미 금년에 40만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증가했으니 거기에 비해서 또 20만 더 증가하려면은 60세 이상에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전 25만 명은 조금 어렵다. 60세 이상의 어떤 단기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취업 특히 그 고령자 취업 숫자가 저는 많이 줄어들 거다고 봤을 때 네. 25만 명은 조금 무역적으로 추산한 전망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 네. 거죠. 그런데 보도에서는 고용 전망은 정부에서 좀 보수적으로 전망했다. 이 숫자도 지금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교수님은 그럼에 그 보수적으로 잡았음에도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금년에 지금 얼추 한 30만에서 40만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네. 고용 증가가. 그게
그렇게 나온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60세 이상의 그 고령 근로자란 말이에요. 이것이 내년에는 그거보다 더 25만 원이 더 증가해 주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 일자리가 60대 이상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제조업은 지금 거의 뭐 10몇 개월째 제조업 일자리가 줄고 있죠. 네. 그리고 그 자랑하던 공공행정 부분에서도 지금 10개월 이상 10개월 가까이 지금 일자리가 줄어들죠. 그다음에 뭐 도매 소매 숙박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건설업도 지금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지금 고용이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그 60세 이상의 그 취업자 증가가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거기에 더해서 25만이 더 증가해 주려고 하면 네. 저는 상당히 그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교수님 그 수치가 60세 이상 취업률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닌데. 15세에서 64세.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실질적으로 지난 몇 달의 통계를 보면 고용이 예를 들어서 그렇죠. 작년에 비해서 33만 증가했다고 지난달에 나왔거든. 근데 대부분은 60세 이상이 35만이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몇 달 동안 특히 금년 들어와 가지고 고용 증가는 거의 다 60세 이상에서 만들어졌다.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내년에 금년보다 25만 명이 더 증가하려고 하면 60세 쪽에서 금년보다도 더 많은 고용이 그게 힘들겠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25만 명이라는 숫자를 1년 사이에 늘리려면 가장 손쉽게 늘릴 수 있는 단기간 아까 일자리. 25만이 좀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금년에 한 40만 나왔단 말이에요. 아. 금년에 40만 원 나왔는데 거기에 낮춰서 25만 원을 했으니까 보수적이라고 하지만 금년에 40만 나온 게 전부 어디서 나왔냐 하면 제조업에서 공장이 늘고 뭐 이래서 나온 게 아니라 다 60세 60세 이상을 그냥 단기 일자리를 했는데 그걸 또 25만 원을 더 추가하려면 금년에 단기 일자리보다도 네. 25만 원 그게 어렵다는 그 이야기. 얼마 전에 문 대통령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40대의 지금 낮은 취업률, 그게 굉장히 뼈 아프다, 가슴 아프다 했는데 사실, 우리 사회 허리잖아요. 그렇죠. 가장이고, 가장이죠. 가장 돈이 많이 들 자녀들이 가정에서. 다 지금 학교 다니고. 그러게요. 저는 40대들의 취업률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 고용률을 늘릴 수 있는지의 대책이 딱 나와줬으면. 요 40대 쪽이 일자리가 없어지기 시작한 것이 이게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가 아니에요. 박근혜 그죠. 정부 때도 이게 뭐하고 맥을 같이 하냐 하면 제조업의 제조업. 몰락하고 맥을 같이 해요. 근데 이 제조업의 몰락이 시작된 시점이 언제냐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13년 14년 아베노믹스로 일본이 일본행화를 절하시켜서 수출 경쟁력을 살려가는 시점하고 우리 제조업이 가라앉는 시점이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제조업이나 이런 쪽에서 엄청나게 40대 질 좋은 일자리가 없어질 거를 알았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간 학자들은 그걸 계속해서 지적을 해왔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작년, 재작년 그 좋은 시절에 정부의 정책은 그쪽에 가 있지 않고 최저임금 올리고 52시간 줄이고 어떤 근로 조건을 개선시키는 쪽에만 너무 방점을 두다 보니까 이 제조업 쪽에서 이 취업 여건이 더 어려워진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창원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정말 공단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죽은 도시 같더라고요. 죽었죠. 근데 그게 너무 스산하고 죽었죠. 괜히 저는 이제 저도 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엄마로서 슬프고 그렇죠. 그런데 40대 고용률이 이렇게 낮다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프고. 그렇죠. 저는 창원만 간 게 아니라 구미, 울산, 거제, 부산 다 갔다 그러게요. 왔거든요. 다 네. 마찬가지 스토리예요. 조금 고용률에 대해서 조금 더 정부가 디테일하게 조금 더 전략적으로 방안을 내놔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근데 오거든요. 사실은 고용률 그러는데 이 고용률이라는 통계는 조금 그것만 의존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많아요. 첫째 고용률이 대세가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고용률이 지난 한 15년을 놓고 보면 고용률이 꾸준히 좋아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아졌다 이야기하는 것은 그 고용률이라고 하는 개념에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올라가도 뭐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0.1, 0.2 올라가는 거니까 거기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지금과 같이 제조업이나 40대 일자리에서 막 사라지는 거를
파악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고용률과 같이 추상적인 이야기 그만하고 왜 제조업에서 왜 이렇게 공공행정에서 왜 이렇게 도소매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없어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이크로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너무 취약하다는 거죠. 우리 신세동 교수님이 평소에 제조업 너무 안타까워하셨고 네. 저도 40대 이 낮은 고용률 보면서 남의 얘기 같지 않아서 저희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좀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 이 이야기도 중요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일단은 소비자 물가 걱정은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년에 1.0% 상승으로 전망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2.0 전 될 거라고 봐요. 2.0이요? 아니 1.0. 1.0. 1.0 네. 될 거라고 보고 너무 좋다. 1.0이 너무 좋고 저는 30년 40년 전에 대학 다닐 때 소비자 물가가 보통 10% 20% 증가하는 시대를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제일 소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수출 잘해가지고 흑자 만드는 거. 그거 했죠. 그다음에 물가 안정 드디어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너무나 이게 바람직한데 아쉬운 게 있다고 하면 소비자 물가가 지금 1% 뭐 1% 안 된다고 하지만 그중에서도 소비자들이 직접 접하는 채소류나 어떤 것들은 계절만 지나면 굉장히 값이 올랐는. 예? 감자 한 덩어리에 1,000원이 넘고요. 네. 무 하나가 2,000원이 넘더라고 내가 지난주에 보니까. 그래서 나는 이 도대체 물가가 1%밖에 증가 안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통계가 맞나? 할 정도로 지금 현장 물가는 굉장히 비싼 게 있고요. 물가에 있어서 디플레가 되려고 하면 즉 우리가 걱정하는 디플레가 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집값이 떨어져야 돼요. 집값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디플레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떨어질 것 같으세요? 이거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집값? 집값이요? 네. 강남은 떨어질 거예요. 강남은 떨어진다. 네. 길게 봐서 15년 안에 무서운 속도로 강남은 떨어질 거라고 봐요. 아유 교수님 15년 안에 제 친구들 저를 포함해 왜 15년이냐 하면 네. 지금 강남에 소위 뭐 10억, 20억, 30억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이 달랑 집 하나 갖고 계신 분들이 다 연세가 60대 후반이에요. 이제 이분이 결국은 이제 10년, 15년이면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집을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집이 20억이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없죠. 사요? 살 사람이 없어요. 우리 세대가 사야 되는데 사야 되는데 못 사잖아요. 네. 매물은 나오는데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강남 떨어집니다. 15년까지 기다려야 돼요, 교수님. 그래서 왜냐하면 집값 때문에 고통받고 이게 40대 아까 그 고용률만큼이나 30, 40대들이 사실 집을 사고 안정적으로 받침돼야 아이들 교육도 그렇고 한데 제가 오늘 한풀이를 너무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2014년도 박근혜 정부 때 경기 살린다는 이유로 금리 낮췄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띄웠잖아요. 그 기조가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경기가 나쁘니까 금리 낮춰라. 근데 지난 2006년도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결정적인 이유는 정부가 금리를 너무 낮춰가지고 담보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70%에 가까운 돈을 빌릴 수 있게 한 것이 결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의지가 정부가 있다고 하면 금리를 현실화 시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재부마저도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 금리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더 이상 안 내려가죠. 이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그럼 올리는 건요? 올리는 것도 쉽지 않고. 더 이상 올리지도 못해요.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고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을 거라고 보고 금리가 낮아져서 돈을 더 빌려서 부동산 투기가 더 심해지는 것 이거는 아마 쉽지 않을걸요.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집값은 강남이든 강북이든 꼭지라고 보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자, 아까 교수님이 경제학자로서 두 가지 바람이 있다 그러셨는데 이제 수출 이야기 그중에 하나가 수출이셨어요. 자, 경상수지가 작년에 580억 불로 7년 만에 최저. 내년은 595억 불로 소폭 확대. 이렇게 전망했어요. 가능한 증가폭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다. 네. 왜 줄어들 것 같으냐면 첫째 수출이 우리가 팍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이 옛날만큼 잘 나가질 못해요. 그다음에 금년에는 그래도 이 수입이 많이 줄어졌어요. 수입이 많이 줄어졌다는 이야기는 원유도 사와야 되는데 좀 두고 보자. 그다음에 콩도 사와야 되는데 두고 보자.
미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재고가 싹 사라진 거죠. 언제 재고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수입이 많이 늘어날 거다.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국제 수지가 흑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자동차 만드는데 여기서 부품이 많이 들어가요. 그 부품 들어가는 것들이 다 수출로 잡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수출이 많이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고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경상수지 흑자는 500억 달러에서 저는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봐서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너무 낙관적으로 본다. 결국은 가능한 증가폭은 아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올해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교수님 뵙는 거요. 내년도에 우리가 뵐 텐데 내년도에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는 제 소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역사를 너무 많이 공부해서 역사학자하고 붙어서 역사가 안 꼴리는 그게 제 취미고 또 하나는 영어를 잘해서 영어를 가지고 아니 미국 유학파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잘해서. 더 잘해서 야, 이 사람 미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모를 정도로 영어를 잘하는 게 목표라서 내년 1년 동안은 하루에 2시간 동안 영어 회화를 집중적으로 자나깨나 화장실에서도 영어를 공부를 해서 내년 연말쯤 되면 정말 영어는 후회 없이 공부했고 와. 후회 없이 영어를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데요. 이제 교수님이 대학 교수 이제 은퇴하시고 명예교수시잖아요. 제2의 인생을 사시는 건데 그러면 제가 비전을 드릴게요. 그 영어 공부하셔서 역사를 네. 외국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우리 그렇죠. 대한민국의 그 역사를.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중국 역사예요. 아, 중국 역사. 아유, 꿈도 많으셔라. 알겠습니다. 오늘 명확하게 2020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 대해서 분석해 주셨습니다. 올해도 뭐 한판 붙으실 계획이 있으세요? 정부하고? 올해는 아직 없어요? 하도 반응도가 높으니까 네. 안 불러주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때 그렇죠. 너무 뜨거웠어요. 아, 연초부터. 그렇죠. 여기 생생경제에서 하면 되죠, 뭐. 자, 지금까지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신세동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